건강한 장이 사람을 살린다. 이제 이어서 늙어가는 장위생물총, 평생의 동반자 장위생물총. 젊어지고 싶은 인간의 역량은 안티에이징 산업을 거대한 시장으로 키웠다. 사람들은 한 살이라도 어려 보이려고 보톡스 주사, 산성 용액을 이용한 박피술, 크리스탈 필링 등 고통스러운 각종 시술에 기꺼이 지갑을 연다. 그뿐만 아니다. 남이 넣어서 불문하고 내가 녹으면 안 된다며 스도크 퍼즐과 컴퓨터 두뇌 훈련 게임에 열성을 다한다. 요가로 유연성을 다지고 무산소 운동으로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체력과 건강을 관리하는 건 기본이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챙겨야 할 게 더 하나 있다고 한다. 바로 장미생물총 안티에이징이다. 사람의 몸과 마음처럼 장미생물총도 세월이 흐르면 낡고 헤어진다. 그래서 장미생물총의 노화 속도로 내 몸의 건강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노화 시기를 멈추거나 최소한 늦추려고 피부를 가꾸고 심신을 단련하듯이 노력하면 장미생물총도 젊게 유지할 수가 있다. 장에 사는 미생물들은 놀라울 정도로 한결같다. 물론 어제와 오늘 약간씩 다른 편지도 있다. 이런 편지는 대개 항생제나 식단 변화나 발열 같은 외인적인 인자들 때문에 벌어진다. 알열등해서 이런 것이 자, 하지만 때때로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잔잔한 기복을 무시한다면 개개인마다 고유한 장생물총 조성은 지금이나 5년 지나 거의 변함이 없다. 누구에게나 뱃속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장생태계를 고집스럽게 지켜주는 터줏대 감이 있기 때문이다. 터줏대감이 있다. 누구에게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장생태계를 고집스럽게 지켜주는 터줏대감. 타고난 눈동자 색깔이나 머리카락 색깔이 평생 변하지 않듯이 말이다. 그런 면에서 누군가의 장미생물총 조성이 내 것과 비슷하다면 그 사람은 가까운 친척일 확률이 높다. 이런 장미생물총 고정 멤버들은 전체 장생태계 규모의 3분의 1 내지 3분의 2를 차지하며 수십 년을 몸주인과 함께 한다. 학계는 중간에 성형수술을 받지 않는 한 태어날 때 달고 나온 코를 가지고 생애의 마지막 날까지 살아가듯이 이 견주들 중에서 다수가 수십 년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라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견주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어서 형제들 간에 담론을 증거도 존재한다.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것도 있고 어릴 때 장에 들은 것도 있지만 녀석들은 일단 정착하면 우리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한다. 멤버가 되어지고 친구가 되어진다 이 말이죠. 공통 각종 환경 미생물에 노출되고 먹는 게 바뀌고 항생제를 맞는 등 누구나 살면서 많은 일을 겪기 마련인데 특정 장 미생물들은 어떻게 그렇게 세월의 풍파에 초연할 수 있을까? 비밀은 몇몇 견주가 가진 특별한 지능이 있다. 녀석들은 일단 한 곳에 발을 붙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견주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 각 견주마다 장속에서 마치 전문직처럼 대체 불가능한 장기를 발휘해서 입지를 굳히는 것이다. 어떤 견주는 재주가 한둘이 아니어서 여러 일을 맡기도 한다. 다른 백틴이 주식인 어느 견주는 사람이 사과를 먹어줄 때 사과 백틴으로 포식하지만 장점막 탄수화물을 소화시킬 줄 알아서 과일 공급이 끊기더라도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한다. 이런 박테리아는
워낙 능력자여서 식량 배급 상황이 좋지 않거나 경쟁 견주가 출현했을 때도 상황에 바로바로 적응한다. 그런데 몇몇 견주가 가진 비밀 병기에 비하면 이런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팩틴 처리 능력이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특출한 장박테리아가 있다고 치자. 이 견주는 사람이 사과를 먹으면 팩틴을 연료 삼아서 개체수를 순식간에 불려서 장 전체를 뒤덮어버린다. 혹시라도 다른 팩틴 처리 견주가 사과에 딸려 들어오더라도 발을 붙일 곳이 없도록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기는 쪽은 당연히 진지를 먼저 완성한 수비군이다. 그렇군요. 수비수가 지키고 있으면 위장관은 병원균 침입이나 항생제 폭격으로 바람잘 날이 없는 것이지만은 장미생물에게는 나름의 대피소가 있다. 장암벽을 따라서 곳곳에 만들어진 구멍이 그것이다. 한바탕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나면은 이 동굴에 몸을 피해 있던 미생물들이 장 생태계 복구 작업의 선발대가 된다. 다양한 변수에도 불구하고 장 미생물종 조성이 안정적인 것은 이렇듯 하는 일이 비슷한 견주는 애초에 들이지 않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대피소에 숨는 전략덕이 크다. 그런데 병원균이나 항생제와 달리 노화의 영향은 그렇게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 사람이 그렇듯이 장미생물층도 나이를 먹으면서 전체적으로 서서히 약해진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몸 안팎이 예전 같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은퇴를 준비하는 자세. 장미생물종 입장에서 늙어가는 장은 엄청난 환경 변화로 다가온다. 장이 나이 든다는 가장 큰 증거는 음식물이 장을 통과하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다. 이 경우는 만성 변비에 시달리기 십상이다. 또 후각과 미각이 둔해지고 음식을 잘 씹지 못해서 자연스럽게 섬유질이 풍부한 가치리와 고기를 피하면서 먹는 것도 달라진다. 뿐만 아니라 병원에 더 자주 날락하고 항생제 사용 빈도가 증가하면서 CDP 실내와 같은 병원균에 노출될 일만 많아진다. 이런 생활 양식 변화에 발맞춰서 장속 환경도 젊을 때와는 사뭇 달라진다. 노인들은 배에 가스가 차서 더부룩하다는 불평을 자주 하는데 이것은 장미생물종 사회가 대규모 구조 조정 중이라는 결정적인 신호다. 인생 말년에 장미생물종이 다시 미숙해진다는 것은 그동안 학계의 상식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최근에서야 비로소 시작이 되었다. 2007년에 아일랜드 코크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일명 엘더매트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이 연구의 목적은 65세 이상 고령자 수백 명을 대상으로 식단과 장미생물종 건강 사이상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었다. 장미생물종이 어떻게 늙어가는지, 노화에 따른 장미생물종 감소가 인간의 수명과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결과로 엘더매트 연구에서는 청천명천의 장미생물종이 사람마다 비교적 비슷한 반면에 고령자 집단은 장미생물종의 개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 옛날 장미생물종 생태계가 처음 생겨나던 대혼돈의 이야기에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그렇네요. 장미생물이 나이가 들어버리면 생태가 변해버린다. 숲에도 우림지가 초창기에 아주 작은 잡초들이 일어나다가 또 나무들이 다 끼어지고 큰 나무가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돌아가서 반복을 하는 거지만 사람은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늙으면은 생태가 그냥 황폐해져 버린다. 이런 면에서 좀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장미생물종의 일생을
모래시계에 비유할 수 있다. 인간의 탄생 순간에 해당하는 모래시계 꼭대기에는 모래가 차지하는 면적이 넓다. 이때는 단면 끝과 끝 사이의 거리가 멀듯이 두 아기의 장위생물청 조성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다 5살 무렵부터 성년기 내내 장위생물청 특징이 서로 닮아간다. 밑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면서 모래시계와 같이 인생의 내리막에 접어들면 모래알이 모래시계의 밑바닥을 향해서 퍼져나가듯이 장미생물성이 또 각자 갈 길을 걷는다. 그런데 연구팀은 이런 장미생물성 분포의 차이가 무작위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연구 참가자들을 장미생물성 특성에 따라 세 분류로 나눴다. 세 부류로 나눴다. 나머지들은 이 그룹은 장미생물종이 동네 젊은 사람들의 그룹과 닮아 있었다. 나머지들은 주간병동 입원 환자 그룹과 요양시설 거주자 그룹이다. 말하자면 장미생물종 조성이 거주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소의 어떤 면이 중요한 걸까? 자립에 살아가던 사람이 요양원에 들어가면 식단도 바뀐다. 요양시설 그룹은 식이섬유 섭취량이 나머지 두 그룹에 비해서 적다. 그 이유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본인의 식당에서 대량으로 조리하는 음식에 섬유질이 풍부하기가 어렵고 노인들이 씹기 쉽도록 뭐든지 갈아버리는 경향 때문일 거라고 짐작이 된다. 이런 섬유질 섭취량 차이가 장미생물청 조성의 차이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원래 섬유질을 덜 먹는 사람은 장미생물청이 더 단조롭지만 섬유질을 많이 먹는 사람은 장미생물청이 훨씬 다채롭다. 게다가 사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노인들은 건강에 좋고 염증 위험을 낮춰주는 SCFA를 충분히 먹을 테니 대체로 더 건강할 수밖에 없다. 그쵸. 더 건강할 수 있는 환경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장미생물청 조성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애초에 건강이 안 좋은 노인이 요양원에 들어갈 수 하기 때문에 일 수도 있다. 식단과 장미생물청 건강 이 세 꼭지점 사이에서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건강이 나빠져서 장미생물청이 무너진 걸까? 아니면 반대로 장미생물청이 감소해서 몸이 약해지는 걸까? 병약한 노인이 요양시설에 들어가서 섬유질이 부족한 식사를 한 탓에 장미생물청이 망가지는 걸까? 이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풀어내야 할 닭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딜레마다. 하지만 건강검진 측면에서 장미생물청이 보이는 다양한 활약성을 감안하면 노환의 장미생물청 세락이 따르는 것은 맞는 순서일지라도 늙은 장미생물청이 우리 건강에 몹시 불리하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엘더 매트 연구팀은 식단이 이 악순환을 가속화하는 스위치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식단. 그쵸. 식단의 문제가 크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식단. 식단의 문제. 이렇게 바람이 시원하고 좋군요. 네? 좋아요. 이 대목에서 늙고 시들어가는 장미생물청에 젊은 미생물을 더해줄 알약이 언젠가 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이면 얼마나 좋겠냐고. 불행히도 장미생물청과 같은 복잡한 생태계는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웨덴에서 수행된 비슷한 연구에서도 나이 든 집단과 젊은 집단 간의 장미생물청이 다르다는 사실이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 다름의 내용의 차이가 있었다.
아일랜드 노인들의 몸속에 있는 늙은 장미생물과 다른 유럽 노인들이 가진 늙은 장미생물의 종류가 달랐던 것이다. 비슷하게 젊은 장미생물의 종류 또한 지역차가 있었다. 지역차가, 즉 단순한 부족한 견주를 찾아서 보충하는 전략은 장미생물 젊음을 유지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런 지역차가 완전히 의외의 것이 아니지만 인간 집단은 지역마다 문화권마다 어느 정도는 독특한 장미생물청 구성을 갖는다. 향토 음식을 먹고 특정 종류의 환경 미생물에 접촉하며 살아가는 결과다. 따라서 한 집단의 장미생물청 사회는 다른 어느 집단과도 구분되는 궤적을 그리며 늙어간다. 다만 아일랜드 연구와 유럽 연구가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하나 있다. 바로 나이가 들더라도 장미생물청을 젊게 유지할 열쇠는 식단이라는 것이다. 자, 이러나 저러나 식단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염증 노화. 장미생물청 상태와 노화의 신체 증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장미생물청 다양성이 높으면 염증 반응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근육량이 많으며 머리가 덜 맑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정확히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까? 장미생물청이 구체적으로 어때야 더 건강하게 늙을 수 있을까? 이 미스터리를 풀 수만 있다면 인류는 늙어서 생기는 건강 문제들을 미생물을 활용해서 해결할 실마리를 찾게 된다. 그렇게 사람이 나이 들면 거의 모든 생물학적 기능이 쇠퇴한다. 사람은 신장은 독소를 걸러내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또 심장은 힘에 부쳐서 헐떡거리며 머릿속에 생생했던 기억은 안개처럼 희미해진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노화 증상은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이다. 면역력이 면역계는 정찰관을 상시 파견해서 병원균 침입을 감시하고 그렇게 벌어지는 접전 때마다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까닭에 죽는 그날까지 다치고 깨지는 게 일이다. 깨지고, 그런데 어떤 부상은 꽤 심해서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 이런 피해가 차곡차곡 쌓이면 면역계 기능이 전체가 약해진다. 면역 노화는 사람과 동물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에게 일어난다. 사람과 동물에게 계속해서 일어난다.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면역 노화는 이 불균형은 치매, 알츠병, 관절염 등 다양한 노화 관련 질환들에서 이렇게 흔하며 장미생물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설상가성으로 장미생물청 노화는 그런 특징 중 하나는 평소에는 순하게 공생하다가 기회를 노려서 병원성을 드러내서 병을 일으키는 해석 분자들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양면적인 미생물을 장 속에 키우고 있다.
그러면 염증 노화를 최소화하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법은 없을까? 좋은 식단을, 건강한 장 환경은 염증에 의존하는 이런 유해균에게 취약이다. 유해균에게는 취약이다. 자,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자. 건강한 음식을 먹자 말이죠. 그렇게 몸과 마음과 장 미생물청을 위한 피트니스. 아침에 자가용을 몰고 출근해서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한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식이요법, 운동, 또 암과의 전쟁. 최대 동맹군은 세포가 통제 불능으로 자라나는 병인 암은 여러 면에서 면역기 질환으로 볼 수 있다. 암세포는 평소에 자주 자연적으로 생겨나지만 보통은 면역계가 암세포를 찾아내서 바로바로 없앤다. 이 수색 파괴 작전에 실패하면 암이 커진다. 악성이 된 암은 시간이 지날수록 똑똑해져서 면역계의 감시망을 피하고 수를 불릴 다양한 전략을 끊임없이 시도한다. 그 중에 하나가 암세포를 찾으려고 정체를 도는 면역세포가 접근하지 못하는 미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철등 같은 피난처 안에서 암세포는 면역계가 눈치채지 못하는 틈에 쑥쑥 자라난다. 그래서 암치료제 중에는 숨은 암세포를 건절하도록 면역계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이다. 이 화학요법제는 면역계를 항진시키고 암이 영양소 공급망으로부터 사용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변에 혈관을 끌어모으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런데 이 약에는 장관을 성기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 장관벽에 구멍이 숭숭 뚫리면 장 미생물이 이 경계를 넘어서 다른 조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실제로 동물 연구에서는 쥐에게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를 투여했을 때 비장과 림프절에 장 미생물이 검출되었다. 언뜻 보면은 화학요법제 때문에 미생물이 장을 탈출해서 온몸 구석구석을 헤집고 다니는 게 문제처럼 여겨질 것이다. 하지만 암치료에는 이것이 골칫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득이 된다고 한다. 장 미생물이 원래 있을 곳이 아닌 곳에 있으면 면역계가 긴장하고 실질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그런데 면역계의 공격은 정확도가 떨어지는 까닭에 장 미생물청을 개장해서 발사한 무기에 암세포가 맞아서 암 조직이 쪼그라드는 어부지리 효과를 내는 것이다. 참고로 항암제를 투여하기 전에 참고로 자, 이렇게 이런 연구 결과로 이 연구 결과가 사람의 암 치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암세포를 죽이도록 고안된 항암제 중에서 다수는 적지 않은 부수적인 피해를 동반한다. 그렇죠. 피해를 동반하는 면역계가 제따리는 맡은 바 임무를 계속 성실히 수행하는 바람에 이 피해가 금방 가시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병원균이 침입하는 기회 감염의 위험이 커진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항암 치료 후에 예방 차원에서 항생제를 자주 사용한다. 그러나 장 미생물이 면역계를 자극하는 것의 긍정적인 효과가 밝혀지면서 의료계는 이 관행을 제고하기 시작했다. 어떤 약의 작용 원리가 면역계를 항진시키는 것이라면 치료 계획을 짤 때에 장 미생물청의 상대도 고려해야 한다. 환자를 면역요법으로 치료할 때 왜 그렇게 반응의 개인차가 벌어지는지를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장 미생물청 차이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니 말이다. 자,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면역계를 치료 표적으로 삼으려면 먼저 장미생물총에 대해 알아야 되고, 잘 짜인 정령 미세 환경은 빈틈이 거의 없다. 그렇다고 난공불락의 철옹성도 아니다. 주목한 과학자들은 장미생물총이 면역계를 구축해서 미세 환경에 꼭꼭 숨은 암세포를 박멸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연구를 수행을 했다. 고무적이긴 하지만 결과는 모두 동물 실험에서 관찰된 것으로 사람 암 환자의 실제로 어떨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런 유의미한 항생제 사전 처치를 한 실험군에서는 항암제의 효과가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한때는 없었다는 건데요. 인체세포와 장미생물세포가 어우러진 생태계는 말도 못하게 복잡하다. 감염을 걱정해서 항생제를 항암제와 함께 사용하는 게 늘 최선의 방책은 아니다. 어쩌면 미래는 장미생물총을 억누르는 항생제가 아니라 반대로 장미생물총을 독려하는 다른 치료를 암 환자에게 권하는 사회가 될지도 모른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죠.